결국 올게 왔습니다. 북한이 본격적인 재무장에 돌입했습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 많은 분이 그까짓 거 별게 다 걱정이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단언하겠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이전과 모든 게 다릅니다. 그동안 북한의 도발은 기껏해 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장사정포를 전진 배치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어차피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성능이 형편없었고 그마저도 제대로 굴러가는지조차 의심스러운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6.25 전쟁 휴전 70년의 세월 동안 대한민국과 북한의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때마다 우리 군의 압도적 화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북한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걸 재확인했을 뿐인데요.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의 싸움은 애초에 체급 차이부터 상대가 되지 않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예비역이라면 파전양면 전술에 대해선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잠시 약해진 척, 정상적인 척 주춤하던 북한은 그 사이 재래식 전력 부활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끝마쳤고 180도 돌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완전한 원점에서 다시 시작 중인 북한의 재무장과 대한민국의 대응태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마침내 천리메로가 발사에 성공하면서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이로 또한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이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많은 분이 아직 성공을 말하기 이르다면서 위성과 지상이 교신할 수 있어야 진짜 성공이라고 지적하셨는데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만리경 1호는 통신을 시작했고 지난 12월 2일부터 군사정찰위성 본연의 임무에 착수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성능은 수준이야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만리경 1호의 해상도 수준은 기껏해야 가로세로 3m에 불과합니다. 싸구려 상업용 위성으로는 어떻게든 사용할 수 있겠지만 군사적 용도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잘해줘봐야 정치적 선전을 위한 도구라는 게 학계의 정설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북한은 대한민국의 전략구조물과 미국의 백악관 등을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공개된 사진은 전무합니다. 북한이 큰 목소리를 낼수록 허풍도 더욱 심해진다는 게 다시 한번 입증된 꼴인데요. 그러나 성능이 어찌되었든 북한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건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를 계기로 북한은 본격적인 재무장에 돌입했습니다. 만리경 1호 궤도 진입을 핵탄두 탑재 ICBM 운용 능력 확보의 원년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 성능이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북한엔 충분한 계기였을 것입니다. 전략적 자리나 다름없기에 핵은 사용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매우 강력한 공갈 도구지만 그렇기에 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대상이 전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MD 시스템을 구축한 미국이라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핵을 보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선이란 국민을 굶겨 죽이고 재래식 전력은 내팽개친 채 국가의 모든 동력을 핵 개발에 투자했다는 뜻입니다. 핵을 통해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 서겠다는 전략이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극단적인 망상인지는 둘째치고 어찌되었든 북한은 결국 핵무기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발사하기 위한 수단인 ICBM과 ICBM의 눈인 군사정찰위성까지 확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에 남은 건 뻔합니다. 그동안 내팽개치고 있었던 재래식 전력을 재편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북한의 재무장입니다. 국민의 안전이나 사회경제구조 안정화는 북한 같은 비정상 국가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도 최전선의 변화입니다. 최근 북한은 지난 2018년 대한민국과의 합의를 통해 파괴했던 지피를 재건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무장화한 JSA에는 경비병들에게 개인 무장을 지급하고 있으며 NLL 인근 갱도형의 안포 10여 곳을 개방했습니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행동인데요. 경제구조가 박살나면서 현재 북한의 보급사정은 지피를 포함한 최전방의 전력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막장입니다. 그런데도 한번 파괴했던 지피를 재건설하며 병력과 무기를 배치하고 있다는 건 결국 우발적인 도발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인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북한에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한민국 방산시장에 전례 없던 특수를 불러왔다면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이 덕에 산소호흡기를 떼고 기사회생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 덕분인데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는 포탄 부족에 허덕이기 시작했고 북한은 수준이 처참하더라도 대량의 재래식 물자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완벽히 맞아떨어진 건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해당 포탄을 제공한 대가로 100만 발당 3억에서 6억 달러, 하나 약 4천억 원에서 7,830억 원의 대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고가 바닥난 북한으로서는 어차피 재고 관리도 어려운 구형 포탄을 처분하는 대가로 재래식 전력을 강화할 자금줄을 확보한 셈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되었다면 북한은 독재자의 무기고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김정은에게 이른바 비패식 선택지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켓부터 우주발사체, 전투기, 전차, 핵잠수함, 전투함정 등을 늘여놓고 포탄에 대한 대가로 원하는 기술을 제공한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러시아가 최첨단 기술을 넘겨줬을 확률은 희박합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제공받으면 해당 기술을 제3국에 재판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북한이 모종의 대가를 받고 중국에 러시아 기술을 재판매한다면 러시아는 졸지에 제 손으로 국제시장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만드는 꼴입니다. 즉 러시아는 구식 기술 중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 기술을 골라 선심쓰듯 북한에 제공했을 확률이 크다는 건데요. 이조차도 재래식 군사 기술이 70에서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북한으로선 감지덕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의 군사 기술은 슈퍼컴퓨터와 대장간만큼이나 큰 차이가 납니다. 러시아 기술이 흘러들어간다고 하루아침에 뒤집을 만한 격차는 아닙니다. 단적으로 기계공업이 꽃이라 일컬어지는 자동차 생산 기술을 봤을 때 북한은 시속 120에서 180km의 최고 출력 100마력이 한계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이 80에서 90년대 개발한 자동차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자본과 기술이 흘러들어간다고 해서 북한의 군사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북한의 군사적 성장을 경계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지는 않습니다. 최소 40년의 격차가 10에서 20년 격차로 줄어든다면 그건 그 나름대로 분명한 위험입니다. 격투기 선수와 초등학생의 싸움은 승패가 뻔한 일이지만 격투기 선수와 야구방망이를 든 고등학생의 결투는 한 번쯤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북한은 약 587대의 전술기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 중 40대의 미그-29를 제외하면 미그-21 젠6, 젠5 등 1950년대 배치된 2에서 3세대 전투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1세대 제트기인 미그-15까지 훈련기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전투기라면 컬러 사진보다 흑백 사진이 더 많이 남아있을 정도인데요. 무장만 충분하다면 우리 공군이 보유한 FA-50 60기로 전부 격추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경공격기 분야에서 동급 최고 레벨을 자랑하는 FA-50에 비하면 북한의 주력기들은 기껏해야 경비행기에 미사일 달아놓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러시아가 개입하기 시작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군 관계자들은 북한이 포탄 제공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가 비축 중인 미그-29를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위 기종을 보유한 러시아는 약 140대의 미그-29를 비축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북한이 3세대 이하 전투기를 모조리 폐기하거나 러시아 기술로 자폭 드론화시키고 미그-29로 공군 전력을 대폭 강화한다면 우리 군의 제공권 장악 전술도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실제로 북한은 2023년 무장장비 전시회를 통해 중국의 PL-11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유럽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유사한 형태의 무장을 공개했습니다. 만약 껍데기만 그럴싸하게 꾸며놓은 게 아니라면 공대공 미사일을 전투기에 통합하기 위한 표적 정보를 획득할 레이더와 이를 처리 제공할 사격 통제 컴퓨터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북한이 기존에 보유한 미그-29의 수명 연장과 성능 개량이 필요한데 이를 러시아가 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미 미그-29 운용 능력 확대를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친 셈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와 기술을 제공 중이라는 건 이미 기정사실로 봐야 하는데요. 이외에도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신형 전차 M2020의 차체는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와 같은 7축 형태인데다 포탑의 외형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또 번개호원은 S-400과 똑같이 원통형 발사관 4개를 탑재하고 5축 10륜의 이동식 발사대를 공유합니다. 이는 분명하고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지금처럼 북한이 도발을 어린애 때 쓰기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군 역시 이를 간과하지 않고 즉각적인
본격적인 대응태세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지피부터 과학화 경계 장비를 배치한 보전약 가치의 지피를 복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저고도의 궁원 SM2, 중고도 천궁원2, SM6, 패트리어트, 천궁3, 고고도 SM, 사드로 이어지는 KAMD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군은 총 13단계의 다층 방어망을 구성할 계획인데요. 특히 현재 한창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LAMD는 최대 40km, 고도 10km 이상의 로켓과 포탄을 격추할 수 있어 북한의 장사정포를 방어하는 핵심 체계가 될 예정입니다. 다만 문제는 수량입니다. LAMD가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현재 북한의 장사정포 수량을 봤을 때 경기도 전체를 방어하려면 3-4개의 발사대로 이루어진 LAMD 포대가 최소 100개 이상 필요합니다. 이를 전국토로 확장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그렇다면 LAMD로 핵심 전략 시설을 우선 방어하고 북한이 무력 행사에 돌입하기 전에 도발원점을 파괴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킬체인입니다. 킬체인은 북한의 무력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30분 이내에 선제 공격을 가해 도발 자체를 차단하는 체계입니다. 당연히 화력도 화력이지만 사전에 도발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정찰 체계가 중요한데요. 보이지 않으면 때릴 수 없는 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지난 12월 2일 드디어 4.25 사업에 대한민국 독자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리 군의 군사정찰위성은 고성능 전자광학 장비와 적외선 장비를 탑재한 덕에 지상 30cm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데요. 북한의 만리경이로와 비교하면 무려 100배 이상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위성이 북한 전략 목표의 이동 상황은 물론 김정은의 얼굴까지 상공 500km 우주궤도에서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북한의 도발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필요할 때 선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결단뿐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